현명하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눌려 있으면 스프링처럼 튕겨 오르는 경향성이 되게 많거든요.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시장의 불안한 상황에서 현재 시장에 매몰되지 말고 현명하게 해석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좀 현명하게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경기 침체와 유동성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이 경기 침체라는 건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3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니까 1년 만에 조금 낮게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낮게 내려왔는데 반면에 이제 IMF 총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20년간 평균 3.8보다 더 낮은 3%에 그칠 걸로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뭐 제가 비단 그냥 IMF 총재의 얘기를 했지만요. 세계 경제라든지 우리나라의 또 어떤 경제 상황들, 무역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지표들이 조금 많이 안 좋더라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커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의 우려를 거꾸로 해석하면요. 금리 인하로 이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1월에 금통위 하는 내일이죠.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2월에 한번 하고 2회 연속으로 이어나가잖아요. 근데 이어나가는 도중에 또 금리를 올린다? 이러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에 10월, 11월 정도에 금리를 인하를 예측한 사람도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금리가 둔화되면서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을 넘어가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 동결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올해에 이런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들이 조금 방향성은 대세적이잖아요. 인하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고 돈이 풀리는 시기들이 도래하겠네 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을 해석을 한다는 건요. 위험 요소가 현존은 합니다. 근데 제거가 되어 간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장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점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번 주에 제가 대출금리 얘기를 했지만은 전세 대신 금매 잡자, 3월에 은행 주담대 2.3조 증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는 주담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기준금리보다 낮아진 전세 대출 금리 하락세 지속이라고 했는데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1금융권에서도 전세뿐만 아니라 주담대에 대한 금리들도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는 3.5로 유지가 되는데 코픽스라든지 우대금리라든지 가상금리들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을 받아보면 지금 조금 대출 많이 낮아졌네라는 걸 체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그래서 일단은 요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유동성 시장하고이 맞물린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해석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분양과 해소책에 대한 확대 이 두 개도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미분양이 또 소진이 되고 있는 지역들도 일부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조금 소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거래가 되고 그리고 분양을 하면은 좋은 곳은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줍줍도 경쟁률 좋고 괜찮은 지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지방같이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아직까지 정체된 구간이 있지만은 미분양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이 이거 시장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맞습니다. 미분양이 생긴다는 건요 시장이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거꾸로 미분양에 대한 해소책을 계속 내고 있다는 건요 이거는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미분양과 뭐 할인 분양도 많이 나오고 미분양 털기 할인 판촉전이라고 해서 칸타빌 수유 팰리스 얘 너무 비싸게 나왔었죠. 35% 할인하고 어바인 센텀 퍼스트 같은 경우도 10% 할인하고 뭐 그러죠. 지금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시점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가격들을 주변의 시세보다 세게 올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해서 가격들을 낮추는 건데 우선은 이 수유 칸타 수유 팰리스 같은 경우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뭐 지금 가격들 좀 비싸게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내가 지금 사업성 높여가지고 조금 가격들을 세게 받아야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진 않았죠. 이것도 미분양이 악성 미분양인데 이렇게 되면은 칸타빌도 입지는 안 좋지만은 사도 되는 아파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때 저는 사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뭐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할인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미분양이 적체가 되면은 시장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소책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지금 4월 7일 날 전매 제한 풀렸죠. 전매 제한 풀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는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세금이 77% 1년 미만으로 분양권을 거래를 하면 77%고 2년에서 2년 사이면은 66%죠. 그렇게 이제 세금이 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바꾼다고 저번에 이제 얘기를 했죠. 아직 바뀌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금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푸는 시기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시기는 언젠가 도래합니다. 거래를 늘려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적극적인 타이밍들을 잡으려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분양은 시장에 공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미분양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2013년도에 그 양도세 특별 감면이 있었잖아요. 특정 조건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5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세는 100%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위례에서도 그런 양도세 혜택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분양이 적체되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해소책도 나오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시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현명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좀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요. 좀 후속 입법이 안 돼서 팔고 싶어도 못 판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죠. 소극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입법이 뭐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가지고 실거주 의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실거주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는 거래 이제 법이 개정이 안 됐으니까 입법도 안 됐대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전매 제한은 됩니다. 근데 전매 제한은 풀렸습니다. 풀렸기 때문에 분양권은 거래가 되는데 분양권이 아니라 등기를 칠 경우에는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양권을 우리가 거래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분양권을 사고 팔 때 세금이 1년 미만이면 77%니까 세금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내길 또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그리고 지금 분양권을 전매 제한이 풀려가지고 그냥 이거를 전매를 안 하고 그냥 등기까지 끌고 가겠다 이러면 실거주 의무가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적극적인 타이밍은요. 소극적으로 한다면은 전매 제한으로 해서 전매 제한이 완화된 지역에 전매 제한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더라도 조금만 수익을 내는 방법. 이건 정말 소극적인 겁니다. 근데 안전하고 적극적인 방법은요. 분양권의 양도세 완화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실거주 의무 폐지가 확정이 된 타이밍에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분양권을 활용하는 것은 전매 제한 등기치기 전까지를 활용하는 틈새가 있지만 세금은 많이 내고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타이밍을 잡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명히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투자로서도 혹은 거래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 거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가 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과정들을 연습을 하고 훈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방향성은 갈 길을 가고 있다.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은요, 규제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규제의 완화의 방향성으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전에 두리님께서 지금 원희룡 장관님 너무 힘들다, 뭐 속상하다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야가 서로가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의석수가 많은 야당의 거대 야당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뭔가를 풀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협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연장이 됐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4월달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연장이 된 데가 압구정하고 여의도랑 성수동이랑 목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현명하게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IMF랑 서브프라임 때 공무원 월급이 한번 동결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동결된 뒤에 정상적으로 가격이 봉급이 오른 게 아니라 봉급들이 세게 올랐습니다. 눌려있던 만큼 세게 올랐습니다.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눌려있던 만큼 세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토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은 견뎌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지만요. 토호제는 반드시 풀리면은 눌려있던 부분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원래 가려고 했던 어떤 가격대로 더 세게 가려는 성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호제가 있다고 해도 지금 토호제가 묶인 데들 가격들이 그래도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상향으로. 그래서 우선은 그 눌림에 대한 부분들이 고통스럽지만은 그게 해제가 된 이후에는 분명히 가격들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나빠요. 왜냐하면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기가 뭐 개발이 지금 뭐 일자리가 뭐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는 것도 아니고 주택에 하는 것들은 정말 이건 아쉬운 선택이거든요. 거래를 자유롭게 하게 해야죠. 비싸다고 막는다? 이거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눌려 있지만은 그 눌려 있는 만큼 정상 가격으로 흐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요. 그런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최대 5년 정도까지밖에 연장을 못 합니다. 5년 정도밖에. 그래서 2020년도 6월 달에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 토지거래 허구에 지정이 되었죠. 그 지정이 되었으면은 2021, 2, 3, 4, 5, 2025년까지밖에는 연장을 못 합니다. 2년 남았네요. 그리고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 목동 같은 경우도 최대 연장은 2026년입니다. 시간은 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 변곡점이 2024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가 되면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풀리냐 안 풀리냐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잠실하고 삼성 대치는 6월 달에 2달 뒤에 이제 풀리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래가 너무 잘 되는 상황이면요. 한 번 더 연장을 할 거고 주변에서, 그리고 거래가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 뭐 풀어줄 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시기는 총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압구정 민심도 싸느라고 뭐 구매 문의도 실종이 되었고 하지만은 너무 안타깝죠.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는 이 가격은요. 원래 올라가려고 했던 정상적인 가격들이 있는데 그 가격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눌려 있으면 스프링처럼 튕겨 오르는 경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해석을 할 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물리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정부의 정책들이 나중에 해제가 되었을 때는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것들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할 수 있고 현명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규제 완화 방향은 갈 길을 가고 있고 그 갈 길을 가면서 가격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면은 가격이 원래의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도 도래할 것이다 라는 걸로 이제 해석을 저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